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인지 한번 숫자를 적은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입니다. 방금 일본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나라로 어떤 경로로 들어오느냐는 그 유명 이제 편서풍 모르는 분 안 계시죠? 네, 뭐 하도 신문에서 떠들어서 편서풍을 타고 서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면 지구는 둥그니까 다시 한국으로 오는 게 당연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루트를 타고 전 세계가 뭐 미국, 유럽, 뭐 여기 중국, 저 남반부까지도요. 남반부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았는데 주로 이제 호주나 뭐 이런 쪽에서는 지금 검출이 됐습니다. 됐는데 그럴 정도로 거의 전 세계에 지금 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사선 물질이 퍼져 있고 또 하나 루트는 뭐냐면 저는 처음부터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상공 한 2km, 3km 상공에는 항상 편서풍이 불지만 그 밑에 길이라는 거는 고기압, 저기압이 아주 수십여는 아닙니까? 그래서 그 국지적으로 또 일시적으로는 특정한 유로가 생길 수도 있다. 그런 걸 했는데 기상청에서 발표를 그 뒤에 발표는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랬는지 편서풍 얘기만 하는 바람에 정부가 편서풍 때문에 우리나라는 직접 안 온다 이렇게 거짓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기류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이렇게 돌아온다든지 남으로 돌아온다든지 그러나 그 양은 진짜 무시할 만한 수준일 거다라는 그런 분석을 이미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경로 또는 이런 국지적인 그런 경로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방사선 제돈이 23일부터 들어왔습니다만 그 경로는 캄차카 반도를 타고 북극 이렇게 그 제트기를 한 바퀴 돌다가 돌던 뒤에 시베리아 중국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걸로 그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사고를 접하자마자 저희가 맨 처음 한 게 뭔가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냐면 이 환경방사능 원자력 안전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 제일 불안한 거는 일본의 사고가 어디까지 갈 줄 모른다. 근데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때 우리나라의 방사선 영향을 어떤 걸 미칠 거냐. 이게 제일 큰 관심이겠죠. 그래서 어떤 분석을 먼저 했냐면 일본 현지의 2호기가 조금 1호기보다 큽니다. 그 당시에는 또 3호기가 다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2호기를 중심으로 그 안에 있는 노심이 100%다 녹는다. 그리고 설계 누설율의 30배만큼 누설이 돼가지고 편서풍이고 자시고 다 고려 안 하고 바로 우리나라로 그냥 거침없이 들어온다. 산이 맞고 뭐 도시가 맞고 이런 거 하나도 고려 안 하고 바로 날라온다. 오는 동안에 대기 중으로 확산은 되겠죠. 그래서 그것만 해서 독도나 울릉도나 또 우리나라 동해안이나 얼마나 농도가 되겠냐. 이걸 먼저 계산을 해본 겁니다. 아주 최악의 경우 가정에서 해봤더니 아까 1mS가 연간 산량 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라도 0.3 그러면 1, 2, 3호기가 다 문제가 되더라도 1보다는 작겠다. 그런 감을 먼저 잡아놓은 겁니다. 그래서 이번 사고로 우리가 방사능 안 맞아도 될 방사능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지언정 국민들한테 어떤 건강에 위협이 되고 우리 생활에 진짜 어떤 치명적인 어떤 그 변화를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위험은 일단 없을 거다. 이런 어떤 그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 조치에 들어갔던 겁니다.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제가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만은 그러면 중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냐 참 궁금하시죠? 바람 방향이 바로 우리 쪽이니까 그때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냐? 중국의 제일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원전이 거리상으로 한 600km 정도 됩니다. 그 티아난 원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물론 사고가 어느 정도 사고가 나느냐 뭐 이제 했지만 엊그제 그 일본에서 자기네 원전 사고의 방사선 물질 누출량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사고가 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일본 경우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만은 1mS보다는 낮은 단계로 유지가 되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이미 했습니다. 약식 계산으로.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진정되고 나면 중국의 원전 현황을 다 분석을 해서 어떤 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나라의 방사선 영향이 어떠냐를 정밀 분석을 할 겁니다. 지금으로 봐서는 일본 때보다 농도는 좀 높겠지만 역시 어떤 그 제한치 근처에서 컨트롤이 될 거다. 이런 지금 또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는 요거 뒤에 보여드리면요. 체르노빌 사고가 났을 때 1000km,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서독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한 1000km 내지 1500km. 그러니까 지금 뭐 저 일본 사고 때 저희가 동해안 쪽이 한 1000km 정도 보니까 비슷한 거리인데 그때 사고 후 1년 동안에 국민 평균 설량이 얼마 받았냐면 0.2mS를 받았습니다.
이러저러니 해도. 그래서 바로 인근 지역은 물론 피해가 엄청 큽니다만 인접 국가에까지는 귀찮습니다. 중간에 뭐 우유 뭐 농도 재가지고 우유 뭐 먹으려면 타서 먹어라, 채소 잘 씻어서 먹어라, 대응책이 없는 건 아니에요. 황사 부을 때 이런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것 정도만 하시면 되는 수준에서 끝날 수 있다. 만일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땐 저희가 이제 의약품 지급이라든지 뭐 그 다음 조치를 다 강구해 놓고 그 다음 조치를 갈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태풍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컸는데 태풍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? 방향이 이렇게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태풍은 없습니다. 그리고 중국을 거쳐 들어올 때 중국에 나더라도 태풍은 이 방사선 물질 대기 확산은요 어떤 때 제일 위험하냐면 도시에 스모그 깔리듯이 바람이 잘 안 불고 정체가 돼가지고 어떤 이런 농도 짙은 물질들이 한 군데 정체가 되고 농도가 막 몰리는 이때가 위험하지 태풍처럼 확 쓸고 지나갈 때는 오히려 그냥 확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대기 중의 농도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. 그래서 뭐 이 태풍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거는 상황이 달라지진 않는다.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보다 그런 말씀이고요. 지금 일본 그 동해 쪽으로 굉장히 많은 그 양의 방사선 물질이 누출이 됐다.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다. 이게 정설입니다만 우리나라하고는 어떠냐? 여기 이제 쿠로시오 해류라는 것이 일본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북태평양을 거쳐서 미국 서해안 거쳐가지고 북쪽도 거쳐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돈답니다. 이건 이제 해양연구원이나 뭐 이런 쪽의 분들한테 해석을 시킨 거죠. 근데 이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 내지 4년, 느린 거는 수십 년. 그래서 그렇게 될 때쯤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침작이 되고 희석이 되고 확산이 되고 해서 실제 우리나라로 올 때에는 어떤 큰 문제는 없다 이 얘기인데 우리나라로 와서도 90%는 다시 일본 쪽으로 가고 나머지 10% 정도가 이제 서해와 동해로 이렇게 돌게 되는데 그러나 몇 년 후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 혹시나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. 여기 북해도 이런 데 터진 데가 있는데 이런 데 통해서 이 동해 쪽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냐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해양 방사능을 연 2회 하는 거를 매월 조사를 해서 상시 감시 체계를 이제 가동을 시킨 겁니다. 그러나 이것도 지금 나중에 보면 본질적으로 방사선의 위험은 해류 때문은 없을 거다. 그러나 저희가 이제 어제 그 전문가 회의에서도 일본한테 제안을 좀 비공식적으로 한 건데 발표는 뭐 그런 제안은 없었다고 났습니다. 뭘 제안하고 있냐면 공동조사 하자. 니네 해역까지 다 들어가서 얼마나 오염이 돼 있고 그 오염이 어떻게 확산이 되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. 왜? 바로 옆 나라인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아시는 대로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계속 좀 노력은 해야 될 거고요. 아마 국제기구 차원에서 이 태평양 쪽에 대한 방사능 오염 문제는 조사가 있지 않을까. 그럼 거기에 저희들도 어떤 전문가 이론으로 참여를 하게 될 걸로 예상합니다.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편서풍이 아니고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 캄차카 반도에 있는 저기압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승기를 타고 올라왔다가 북극 쪽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돈 것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발견을 했는데 점점 해가지고 그 스케일을 다르겠습니다만은 한 두세 개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로 분석이 됐어요.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3월 22일 이때를 이미 봤습니다. 본 단계인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분석을 지금 계속 하루에 몇 번씩 그 기상 데이터를 바꿔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캄차카 반도 위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갔죠. 돌고 있고 시베리아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게 막 있습니다. 극히 일부입니다. 또 필리핀 이거 저희가 말하고 싶었는데 이 필리핀에서 또 이상한 일이 생길까봐 뭐 여기 남의 나라까지 얘기 안 했지만 이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내려간 것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국지적으로 그 당시에 생겼던 길인데 이런 일을 저희가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겁니다. 계속해서. 그래서 후쿠시마로부터의 어떤 기류 변화, 어떤 게 얼마나 오나 이걸 보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왔던 거가 그 중에 제일 높았던 걸 가지고 빗물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빗물 중에 농도를 이제 환산하려고 그러면 싫어도 매일 2리터씩 1년 동안 드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설량이 얼마냐 그랬더니 보니까 그 우리 기준 설량 거기에
20분의 1 정도죠. 그러니까 1년 내내 마실 수도 없고 빗물을 직접 마시지도 않지만 이런 숫자. 세슘은 그거보다 뭐 훨씬 작아가지고 뭐 한 1000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숫자이고요. 공기 중에 서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공기 상태에서 1년 동안 계속 호흡을 한다고 칠 때 그때 이게 얼마입니까? 지금 10,000분의 1입니까? 허용치에 10,00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더라.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휴교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못 나오게 하고 뭐 이랬는데 그건 뭐 제가 좀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환경 방사능 준위 변동폭도 되지 않는다. 한번 비교해봤습니다. 아까 그 100이라는 거 말씀드렸죠. CT, PET 찍을 때 10, 자연 방사선이 여기 3쯤 됐고요. 일반인 선량 한도가 1이고 X선 엑스레이 한번 찍을 때 WHO의 먹는 물 선량 기준이 1년에 0.1ml 씹어듭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 그 밑에 100배, 1000배, 10,000배, 10,000분의 1 수준의 어떤 그런 선량을 나타내는 거였다.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아무튼 그 억울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시간만 내선 다 말씀 못 드리고요. 이 방사선 물질이 나왔는데 한 3, 4일 동안 제가 은폐를 했다는 겁니다. 남의 나라에서 사고를 낸 거를 뭐 제 잘못도 아닌데 제가 은폐할 이유도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제논이라는 걸 저희가 발견을 하면요. 여기 이제 다 뭐 군 쪽에 또 관계하고 계시니까 금방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진짜 속말로 경기를 합니다. 왜냐면 야 이거 북에서 또 무슨 짓 했구나. 평상시 같으면 핵실험을 하면 진동이 나 있는데 요즘은 이 친구들이 실험실 단위에서 농축우라늄에다가 중성자 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다른 연구들을 계속 좀 하는 것 같아요. 진동도 없이 이 제논만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 제논이 검출이 되면 제논이 어디서 나올 수 있냐 하면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번처럼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다든지 방사선 동위원소 물질을 생산하다가 그게 밖으로 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성 기원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딱 발견되면 국정원, 청와대 뭐 이런 쪽에 보고를 팍 하고 계속 그 추이를 봐가지고 이게 어디서 온 거냐를 먼저 밝히는 게 저희 임무입니다. 근데 그 밝히려고 그러면요. 요 제논이라고 하는 물건에 형제 동위원소가 몇 가지 있는데 동위원소 간의 그 농도 비를 따져봐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며칠 동안은 한 가지 물질만 나오는 거예요. 이게 서너 가지가 같이 나와서 비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리고 농도도 너무 작고 알 수 없는 상태로 위에다가 보고만 하는 게 며칠이 지나갔던 거고 26일 날, 7일 날서부터 그 비를 알 수 있는 게 잡히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아 핵실험은 아니다. 이제 북한 애들은 면접을 받았습니다. 좋고 따져보니까 이제 후쿠시마밖에 없다. 양은 어느 정도다. 알아지니까 그걸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바로 이제 그 환경 방사능 감시 체계를 매일 단위로 바꿔가지고 이제 모두를 바꾼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연을 시킨 게 아닌데 은폐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뭐 그 저희가 방사선 분석하는데 너무 손이 부족해서 표준 연구 그러니까 다른 장비가 저희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있는 연구소들이 몇 군데 있어요. 그래서 원자력 연구원, 뭐 표준 연구원 이런 데를 불러서 니네 장비를 어떻게 좀 쓸 수 있겠냐고 회의를 했더니 공개 안 한 회의를 한 거 보니까 뭔가 조작하기 위한 밀실 회의를 했다. 또 이렇게 지금 신문 기사가 나고 그러니까 참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고맙더라고요. 언제 윤철호라는 사람을 언론에서 이렇게 막 일거수일투족으로 물만 마셔도 사진 찍어주고 이럴 정도로 관심을 가져줬겠습니까만은 진짜 너무 심한 관심, 너무 심한 억측을 가지고 막 이게 좀 시비를 거니까 진짜 아주 힘이 들었었습니다. 비 내리던 날 언론에 방사능 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사능 비라 그러지 말라 그러는 게 제일 먼저였습니다. 당신 같으면 그 얘기가 꿀물은 먹으면 좋은 건데 이거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니 좋으면 그럼 꿀물 호수 맞냐? 얘기를 안 합니다.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그러면 이날 비 온 날 그 초등학교 휴교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느냐? 그래 절대가 말을 넣습니다. 절대 그건 과잉 대응입니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또 뭐 관핵단체나 신문들에서 난리가 났어요. 뭐 그래도 애들을 어떻게 맞추느냐 뭐 걱정해서 하는 거지. 경기도 교육청 뭐 부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막 반박 성명을 내고 그럴 정도였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요.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더라도 그 나라 경제가 발전이 되면 될수록 방사선 동위원소의 이용은
점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. 심지어는 반도체 뭐 이런 제작하는데도 방사능 동위원소를 쓰고요. 병원에 가시면 얼마나 많이 쓰며 산업의 화력이 점점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이 방사선이라는 거는 실체를 정확히 알고 극복하고 내가 통제하고 조절하고 이용할 대상이지, 방사선에 방자만 들어도 막 경기를 하고 막 질겁을 하고 우산에 묻었는데 이거 닦아내야 됩니까? 한 방울만 튀면 엄마 나 죽어요 이러고 앉아서 이런 애들로 키워서 그렇게 큰 애들이 무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이 나라를 끌고 가겠냐. 저는 지금도 그 신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 그런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냐는 얘기죠. 그래서 아까 1년 동안의 그런 어떤 억지스러운 환산을 해가지고 따지는 이야기가 그것이. 그래서 이제 진짜 너무 우리가 심한,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학교 휴교까지 시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고요. 일본조차도 사고 바로 인근해가지고 사람 못 살아서 학교 문 닫은 동네 빼고는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좀 건강한 나라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.